네, 지난 시간 녹음 끝나고 중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김지훈 감독이 만든 다른 장르 영화들을 좀 훑어봤어요. 대표적으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 놈놈놈이라고 하죠. 이런 영화도 있었고, 그 이병헌이 나왔던 달콤한 인생, 그리고 이병헌이 나왔나요? 악마를 보았다. 네. 이병헌이 나왔던 악마를 보았다. 그리고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김지훈 감독이 그 장르를 잘 넘나드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감독이 만든 어떤 한 감독이 만든 영화라고 하면 그 감독만의 색채라던가 아니면 그런 특징들이 좀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 감독은 다양한 장르를 시도한다라는 뭔가 장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도전 정신이 좀 있는 감독인 것 같은데, 그 자기가 잘 아는 장르 그런 네. 분야의 영화를 만들던 사람이 다른 걸 만들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이제 저는 그 이유가 이 장르별로 그 각 장르들이 이제 공유하는 어떤 특성들이 다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포착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장르에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요인들, 그러니까 뭐 공포 영화면은 이제 좀 사람 놀래키는 장면 좀 들어가고 귀신이나 유령 나오면은 공포 영화지. 라고 해서 생각해가지고 이제 공포 영화를 만들면 잘 안 되는데, 이제 공포 영화 사람이 좀 어떤 거 때문에 좀 많이 무서워하는지, 어떤 걸 어떻게 연출해야 이제 더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근본적인 공포를 느끼는지 뭐 이런 걸 파악하는 것처럼 그런 장르의 요소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김지훈 감독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냥 여러 가지 장르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각 장르별로 꼭 살려야 되는 포인트를 되게 잘 포착하는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놈놈놈이라던가 아니면 뭐 달콤한 인생, 악마를 보았다 장르가 되게 다양하긴 한데, 이 각각의 장르를 문법적으로 그냥 이거는 이런 장면이 있어야 해 하면서 기계적으로 넣는다기보다는 각각의 장르에서 사람들이 어떤 감정적인 뭔가 변화라던가 어떤 터칭을 원하는지를 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멤버들 중에 그 김지훈 감독 영화를 가장 많이 본 분이 원웅님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양한 장르 중에서 어떤 영화가 가장 인상에 남았는지 또 궁금하네요. 제가 인상에 남은 거는 네. 예, 사실 인랑이긴 한데, 근데 이거는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저는 인랑에 4점을 줬거든요. 장화홍련보다 별점을 되게 더 높게 줬는데, 왜냐면 그 뭐라 그러지? 저는 그 어렸을 때 이제 봤던 로봇 만화들에 나오는 그런 수트 이런 거에 대한 낭만이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이걸 스크린에서 구현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는데, 인랑이라는 영화에서 그거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구현이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 번 영업을 하셨던 거 기억나요? 일랑이 아니, 되게 잘 만들었고 자기는 근데 아무도 안 보는. 전혀 듣지 않았어. 남한테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대중적으로 별로 이제 공감을 올 수 없는 영화다는 말인데, 만약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좀 거대 로봇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퍼시픽님 보면은 이제 거대 로봇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뭐 서사도 뭐 이래 뭐 이게 아니고 뭐 중국 자본 먹었네, 일본 자본 먹었네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서사도 되게 단순하고 뭐 반전도 없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영화인데도 그 거대 로봇, 지금 퍼시픽님에 나온 로봇이 영화 사상 제일 큰 규모의 로봇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규모의 로봇을 스크린으로 만나볼 수 있다니라고 하면서 그거 자체에 대해서 되게 높은 평가를 하는 팬들이 또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마찬가지 입장으로 인랑도 그 묵직한,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러니까 같이 봤던 사람들은 강동원이 헬멧을 벗고 맨몸 액션을 할 때 그 장면 빼고는 재미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네. 강동원이 제발 수트를 입었으면 좋겠다. 아. 온몸을 꽁꽁 가는. 그러면 이렇게. 강동원이 아니어도 아무나 와도 예, 해결을 저는- 써도. 예, 저는 강동원이 안 나왔어도 그 영화를 봤을 거예요. 아, 그건 그렇겠네. 그렇죠. 여기에 강동원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과 이 수트를 좋아하시는 분이 같이 그러게요.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예, 언쟁이 좀 있었는데 강동원을 좋아하지만 예. 이렇게 보니까 뭔가 매니악한 취향도 잘 저격을 하는 감독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액션, 뭐 느와르 이런 다양한 스릴러 같은 장르들의 문법을 따르면서도 또 다른 메시지를 품고 그걸 전달하는 데 능숙한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화홍련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일부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런 공포 영화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슬픔과 좀 안타까움이라는 메시지를 느끼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김지훈 감독이 이런 장르 영화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었던 그런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간단하게 이제 영화 외적으로 감독의 필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엔 좀 더 깊이 있게 장화홍련을 다뤄볼까 합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수미의 그런 감정적인 변화에 따라서 영화의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이런 수미의 자아 분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동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자아 분열이라는 거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 저는 볼 때 이 수미에게 있어 자아가 분열된 것인가 라는 생각보다는 수미가 망상을 만들었다라는 그게 좀 더 와닿거든요. 뭐 근데 자아 분열이 뭐 생길 수 있는 뭐 의학적인 어떤 정신분석학적인 여지는 되게 그러니까 뭐 여건은 되게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는 뭐 프로이트 때부터는 뭐 어떤 억눌려 있던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이 뭐 그런 이제 망상 같은 걸로 뭐 분열적으로 뭐 이렇게 발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기서 나오는 게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미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들, 네. 어떤 한스러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망상으로 발현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 그 영화가 잘 표현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책감, 한이라는 감정으로 인해서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망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죄의식 같은 것들 네. 아니면 뭐 원망 이런 것들을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서 이 대상에게 투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으로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에서 이제 수미가 어떤 망상 같은 거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이 위주로 이제 영화에서 흘러나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과오인 거잖아요. 동생을 살피지 못했다라는 죄책감과 과오를 정당화한다? 속죄라는 의미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약간의 방어 기제라는 생각이 들기도 그죠. 했어요. 그렇죠. 저는 비슷하게 죄책감이 있긴 한데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아버지와 새엄마의 외도라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아픈 것이라든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죄책감을 가지게 돼버린 상황이라서 거기에서 망상을 만들어내는 것 말고는 얘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네 자기를 지키기 위한 맞아요. 수단이었던 거네요. 대안적 현실인 거죠. 저는 그래서 장화홍련 보면서 파네미로 떠올랐어요. 파네미로도 맞아요. 비슷하게 본인만의 세계를 구축해서 나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생각들을 만들어낸 게 좀 안타까웠던 영화였는데 생각이 나는 게 공감이 되네요. 그리고 블랙스완도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아 그러네요. 블랙스완도 그렇고 파이트 클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욕망이 좀 보이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두 개는. 그러니까 좀 나는 이런 성격인데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자아 분열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실이 주체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부재라든지 상실. 근데 그거를 현실에서 뭔가 해내게 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망상으로 그냥 도피를 하게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블랙스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질투심으로서 네. 마음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근데 약간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모습이 있는데 완벽한 그거를 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느낌? 저는 그거를 좀 많이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느낌을. 수석 무용수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계속 갈고 닦는데 안 되니까 이제 점점 흑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영화였어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블랙스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자아를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영화들이 자아분열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 경위에 대해서는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파이트 클럽이나 블랙스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의 욕망이 망상이라는 형태로 투영된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셔터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뭐 욕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냥 뭐 그 개인 자체가 어떻게 그런 망상을 하게 됐는지는 잘 안 나오고, 그냥 그 망상이 가진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다 정도로 되는 건데, 이제 네, 그 장화문형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적인 경험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망상으로 가지 않으면 이렇게 못 버티게 됐다. 버틸 수 없어서 이런 망상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더 슬픈 것 같아요. 음. 다른 자아분열 영화랑 다르게. 현실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겨워서 본인이 망상 세계를 구축해서 그 안에서 계속 살아남은 거죠. 그렇게 보면 진짜 파네미로랑 비슷한 영화인 것 맞아요. 같네요. 맞아요. 그렇죠? 동화스럽기도 하면서도 좀 슬픈 영화라서 그런 점이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아분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이 영화가 상처를 어떻게든 헤쳐나가는 어떤 한 소녀의 이야기를 담다 보니까 마냥 무섭거나 공포스럽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나요? 다른 분들에게? 어떠세요? 그냥 뭐 잘 만든 한국 공포 영화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추천 리스트에는 넣어볼 법하다. 한국 공포 영화. 근데 이제 네. 공포 영화인데 그 사람이 원하는 공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뭐 곡성 같은 그런 게 오히려 좀 더 취향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조여오는 공포보다는 진짜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는 그런 거면 오히려 다른 나홍진 감독의 뭐 추격자라든가 그런 식의 그것도 어쨌든 뭐 그 사람이 원하는 공포라는 감정이 다양하다 이게 너무 다양하고 그쵸. 하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잘 안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그래서 조금 꽈가지고 오히려 공포 영화를 처음 보는 초심자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석이 너무 친절해요. 후반부의 그렇죠. 해석을 맞아요. 다 감독님이 다 풀어주시고 이런 장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나왔던 거구나를 좀 관객들이 보면서 크게 머리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제 바로 화면에서 보여주니까 그거 채로 받으면서 공포 영화의 어쨌든 초심자적인 영화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좀 한국 공포 영화 중에서도 좀 연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오래된 영화잖아요. 조금 2003년 영화인가요? 네, 2000년도 초반 영화였어요. 네, 그래서 좀 저희가 아는 지금 저희가 봐도 이제 아는 배우들의 좀 젊은 시절이 많이 나와서 그 배우들의 개인적인 팬들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사실 그 배우들의 보는 맛도 있죠. 문근영 그쵸. 배우도 너무 어리고, 맞아. 윤지정 배우도 진짜 어리고, 염정아 심지어 배우 염정아 배우도 너무 너무 어리잖아요.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약간 재미가 있을 것 맞아요. 같긴 합니다. 심지어 김갑수 맞아요. 나이 먹게 분장은 했지만 맞아요. 그래도 젊은 티가 많이 나요. 예. 영화의 빌런. 가만히 좀 제일 빌런은 절대악. 악이야, 그쵸. 진짜. 절대 악이죠. 순수와 아무것도 안 해서 정말 악이에요. 그죠? 그 사람 없었으면 그러고 보면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해서 이 김갑수 캐릭터, 이 아버지 역 캐릭터는 수미의 치료를 핑계로 그 집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사실은 치료할 생각이 없었던 걸 수도 있다. 오히려 왜냐하면 트라우마를 유발한 장소로 다시 데려오는 게 그게 그 트라우마를 다시 또 자극해가지고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 네. 그러네. 근데 그 집으로 다시 또 데려와가지고 그 방을 다시 또 쓰게 이렇게 줬다는 것 자체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또 이제 본인 의사잖아요, 직업이. 그니까 그 트라우마 치료를 하려고 저는 데려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원 생활이라고 하면 흔히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내가 어떤 트라우마적인 경험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치유하려고 이제 전원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다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편견을 가지고 한 번 더 꼰 게 아닌가? 물론 이것 제가 너무 많이 나간 거라고도 스스로도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면 직면하게 하는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걸 수도 충격요법이요. 충격요법으로. 이거를 그거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너무 심한데요? 어린 아이를 상대로요. 너무
너무 그러니까 이제 전 그냥 각본상의 오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편하겠다. 뭐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사실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요? 네, 듣고 이해가 안 보니까 돼요. 이해가 안 되네. 네. 너무했다. 그냥 집을 팔고 딴 데 가지. 그렇죠. 그게 제일 아파트로 이사 가지. 네. 그 귀신도 안 나오게. 퇴마. 김덕수 천연 씨왜 퇴마. 그러셨어요? 진짜 최대 빌런이네요. 그런 이런 점이 좀 매끄럽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아버지라는 캐릭터를 그냥 바라보는 존재로 그냥 내버려 두고 놀랍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정말 맞아요, 놀랍게도. 일부러 무력해요. 그랬을까? 예. 일부러 그런 거. 일부러 근데 그런 것도 또 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수연, 수미, 은수를 이렇게 셋을 둘러싼 이 관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있게. 거지. 조명이 되고. 사실 아버지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장화홍련 이야기라든지 결국은 그 여자들의 갈등이 더 주가 되는 스토리여서 그냥 아예 진짜 무채색 옷 입고 있는 것처럼 아예 신경을 안 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인 캐릭터처럼. 배경이나 장치로서만 음. 썼다라는 평이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장화홍련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김지훈 감독의 장르 영화에 대해서 훑어봤는데요. 마지막 챕터에서는 사람들이 왜 공포 영화를 보는지 그리고 장화홍련의 한 줄 평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찾아올게요.